여러분, 오늘 우리는 진짜 역사상 가장 기이한 모순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시죠. 네, 어떤 상상인가요? 한쪽에서는 주식시장이 연일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면서 막 축포를 터뜨리고 있는데 길 하나 건너편에 있는 원자재나 외환 시장에서는 당장 내일 위기가 터질 것처럼 붉은 경고등을 미친 듯이 깜빡이고 있는 겁니다. 아, 정말 극단적인 상황이네요. 맞아요. 도대체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끝없이 치솟는 주식시장일까요? 아니면 차가운 숫자로 경고하는 거시경제 지표들일까요? 그게 참 매일 아침 쏟아지는 뉴스들을 보면 이 두 가지 상반된 이야기가 동시에 나오니까요. 네, 정말 혼란스럽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그 복잡한 숫자들을 나열하는 게 아닙니다. 이 시장의 얇은 표면 아래에서 팽팽하게 벌어지고 있는 거대한 줄다리기. 그러니까 AI 낙관론과 지정학적 위기가 충돌하는 진짜 의미를 해독하는 것이죠. 네, 아주 중요한 작업입니다. 오늘 파헤쳐볼 핵심 자료는 2026년 3월 18일자 장전 글로벌 시황 브리핑입니다. 자, 한번 파헤쳐볼까요? 겉보기엔 지금 시장 터질 듯이 뜨겁습니다. 지수만 보면 그렇죠. 네, 코스피는 단숨에 1.6%나 뛰어오르면서 5,640.48을 기록했고요. 미국 나스닥 역시 22,370선 위에서 연일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거든요. 지수만 보면 그야말로 유례없는 대호왕인 것 같죠? 하지만 방금 제기하신 그 모순이라는 키워드가 이 브리핑 자료를 관통하는 아주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겉과 속이 다르다는 말씀이신가요? 바로 그겁니다. 보통 주가 지수가 오르면 시장 전체의 체력이 좋아졌다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이 시황 자료의 이면을 들춰보면 시장의 자본이 극단적으로 한 곳에만 쏠리고 있는 기형적인 양극화 현상이 아주 선명하게 보입니다. 아, 양극화요. 자료를 읽으면서 저도 가장 소름 돋았던 부분이 바로 그 극단성이었어요. 지금 미국 증시랑 코스피 전체 멱살을 쥐고 끌어올리는 건 결국 엔비디아의 GTC 컨퍼런스 호재를 등에 업은 소수의 AI 관련주들 뿐이잖아요. 네, 사실상 걔네들이 다 끌고 가는 거죠. 그런데 이 와중에 제 눈을 의심하게 만든 기사가 하나 자료에 있더라고요. 바로 SK하이닉스의 최태원 회장이 2030년 웨이퍼 부족 사태를 대비한다는 명목으로 다름 아닌 미국 증시 상장을 검토하고 있다는 조선일보 보도였어요. 아, 그 기사 보셨군요. 엄청난 파장이 예상되는 뉴스죠. 네, 한국 증시를 지탱하는 핵심 기둥 중 하나가 아예 뿌리채 미국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건데 이게 단순한 기업 해프닝 정도로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그 기사가 현재 글로벌 자본시장에 작동하는 근본적인 메커니즘의 변화를 시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메커니즘의 변화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이제 AI 산업은 단순히 훌륭한 기술력만으로 경쟁하는 단계를 지나버렸어요. 천문학적인 자본을 끊임없이 쏟아부어야만 생존할 수 있는 이른바 쩐의 전쟁이 된 거죠. 아, 돈이 없으면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도태된다는 뜻이군요. 맞습니다. 2030년에 예상되는 웨이퍼 부족, 그러니까 폭발하는 AI 반도체 수요를 감당할 막대한 설비 투자를 하려면 한국이라는 로컬 자본 시장의 유동성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뼈아픈 현실을 기업 스스로 인정한 셈입니다. 와, 듣고 보니 정말 무서운 이야기네요. 저는 이 AI 테마를 보면서 예전에는 흔히들 말하는 블랙홀 같다고 생각했거든요. 주변에 있는 모든 돈을 다 빨아들인다고요. 네, 블랙홀이라는 표현도 많이 쓰죠. 그런데 지금 설명을 듣고 나니까 블랙홀보다는 거대한 시소에 가깝다는 생각이 확 듭니다. 시소요? 어떤 의미인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시장이라는 시소 위에 있던 거대한 자본들이 갑자기 AI라는 한쪽 끝으로만 미친 듯이 달려간 거예요. 시장에 온갖 경고등이 켜져 있는데도 나만 소외될 수 없다는 그 포모 심리가 공포지수마저 꺾어버린 거죠. 아, 한쪽으로 무게가 확 쏠려버렸다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시소의 반대편에 있는 전통자산이나 중소형주들은 무게를 잃고 허공에 붐은 떠버리면서 전체 구조가 폭력적일 만큼 불안정해진 느낌입니다. 와, 그 시소 비유가 지금의 지수 흐름을 완벽하게 설명해 주네요. 브리핑 자료에 나타난 지수들의 디커플링, 즉 탈동조화 현상을 한번 보시죠. 아, 기커플링이요? 자료에 수치가 자세히 나와 있었죠. 네, 대형주와 AI 관련주가 포진한 코스피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급등을 했고 미국의 S&P 500은 6,699선, 다우지수는 46,946선에서 아주 견고한 철옹성처럼 버티고 있습니다. 네, 거기까지만 보면 파티 분위기인데 그런데 시소의 반대편에 있는 코스닥을 볼까요?
1136선 언저리에서 방향을 완전히 잃고 0%대 횡보를 하거나 심지어 장중 하락 흐림까지 보였습니다. 진짜 같은 나라, 같은 시간대의 주식시장인데 완전히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한 축제인데 속을 들여다보면 특정 VIP들만 입장할 수 있는 아주 폐쇄적인 프라이빗 파티였던 거죠. 프라이빗 파티라 적절한 비유네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그 파티장 밖에서 지쳐 쓰러져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개인 투자자들 말씀이시죠? 네, 브리핑에 피곤해진 개미들, 거래대금과 비투가 크게 줄어들었다는 대목이 있잖아요. 코스피가 5,640을 뚫고 날아가는데 개인 투자자들의 거래대금이 마르고 있다는 건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부분이죠.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지수가 오르면 다들 신나서 불나방처럼 막 뛰어들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진입 장벽도 많이 완화되었다고 하던데요. 기조에 깔린 논리를 보면 오히려 반대입니다.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데 개인의 거래량이 급감한다는 건 이 랠리의 뼈대가 아주 얇고 취약하다는 뜻이거든요. 뼈대가 취약하다고요? 네, 기관과 외국인이라는 소수의 거대 자본들끼리만 위에서 가격을 주고받으며 끌어올리는 아까 말씀드린 그들만의 리그업입니다.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하루아침에 급등락을 반복하는 이 롤러코스피 장세에 이리저리 휘둘리다 보니까 완전히 탈진해버린 거죠. 아,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이른바 비투를 하던 사람들도 결국 그 엄청난 변동성을 견디지 못하고 떨어져 나간 거군요. 맞아요. 포지션을 강제로 정리당하거나 스스로 시장에서 걸어나오고 있는 씁쓸한 이면이 존재하는 겁니다. 결국 지금 우리가 보는 이 화려한 지수는 소수의 거인들이 얇은 이쑤시개 위에 세워놓은 마찰록 같은 거네요. 언제 흔들려도 이상하지 않아요? 아주 정확한 통찰입니다. 자, 그럼 시소를 한 번 더 크게 움직여 볼까요? AI가 쏘아올린 주식시장의 맹목적인 환호성에서 잠깐 벗어나서 시장의 배관 역할을 하는 원자재와 거시지표들로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시황브리핑 자료를 꼼꼼히 읽다가 아주 노골적인 모순 하나를 발견했거든요. 오, 어떤 모순이죠? 자료 맨 앞장의 뉴스 헤드라인 섹션을 보면 굵은 글씨로 국제 유가 하락에 글로벌 증시 훈풍이라고 아주 예쁘게 포장되어 있어요.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 인플레이션 압력이 줄어서 증시가 오르는구나 하고 마음을 푹 놓게 만드는 제목이죠. 네, 전형적인 상승장 헤드라인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브리핑 자료의 뒷장, FICC, 즉 채권, 외환, 상금 시장 동향을 다루는 섹션으로 넘어가면 완전히 딴소리를 합니다. 호르무즈 해협 불안 고조로 WTI 원유가 95.44달러로 2에서 3% 뛰어오르며 배럴당 100달러 턱 밑까지 갔다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앞뒤가 전혀 안 맞죠? 아니 한쪽은 유가 하락이 호재라고 막 바람을 잡고 다른 한쪽은 이란 사태 때문에 유가가 폭등 직전이라고 경고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가요? 언론이나 시장이 그냥 자신들의 AI 낙관론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아무 뉴스나 입맛에 맞게 끼워 맞추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 지점이 바로 현재 시장이 앓고 있는 심각한 인지 부조화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증거예요. 인지 부조화요? 네, 시장 참여자들은 지금 단기적인 기술적 호재에 완전히 취해 있어요. 엔비디아가 이끄는 혁신이 모든 거시경제의 불안 요소를 다 덮어버릴 수 있다는 종교에 가까운 믿음이 생긴 거죠. 아, 맹신을 하고 있다는 거군요. 그렇다 보니 중동에서 벌어지는 이란 사태의 장기화나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위기 같은 실물 경제의 아주 무거운 위협들을 애써 무시하는 겁니다. 아니면 방금 짚어주신 것처럼 주식시장의 유리한 쪽으로만 자의적으로 해석해버리거나요. 현실에서는 불길이 막 번지고 있는데 선글라스를 끼고 안 보인다고 우기는 격이네요. 불이 났는데 선글라스를 끼고 있다. 와, 정말 딱 맞는 표현이네요. 그런데 주식시장은 그렇게 억지로 눈을 가릴 수 있어도 다른 자산들은 거짓말을 못하잖아요. 브리핑 자료에 나온 대체 자산들의 흐름을 보면 그 혼란이 얼마나 극심한지 여실히 드러납니다. 네, 다른 시장은 훨씬 냉정하니까요. 자료를 보니까 전통적인 안전자산인 금, 그니까 XAU 가격이 10만 3천 달러 선에 머물면서 전쟁 이전 수준으로 차분하게 진정되었다고 나옵니다. 그렇죠. 금은 비교적 고요한 상태죠. 그런데 동시에 디지털 대체 자산의 대표격인 비트코인은 현물 ETF로 막대한 자금이 밀려들면서 무려 1240달러나 폭등했어요. 그래서 금과 정확히 동일한 10만 3천 달러 선까지 치솟았단 말이죠. 두 자산이 똑같이 10만 3천 달러라는 게 기묘하죠. 네, 둘 다 10만 3천 달러라는 수치 자체도 신기한데 한쪽은 고요하고 한쪽은 미친 듯이 끌어오르고 있어요. 이건 대체 자산 시장이 우리한테 무슨 피드백을 보내고 있는 겁니까?
그건 자본이 위험을 해치, 즉 방어하는 방식 자체가 완전히 분열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방어 방식이 분열된다고요? 네, 과거에는 지정학적 위기가 터지면 모든 돈이 기계적으로 금이랑 미국 국채로 몰려갔어요. 그게 공식이었죠.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라고 부르는 그거죠.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금은 실물 경제의 둔화와 인플레이션의 고착화를 반영하면서 무겁게 가라앉아 있는 반면에 비트코인은 ETF라는 거대한 제도권 파이프라인이 뚫리면서 상황이 달라졌어요. 아, ETF 승인이 큰 역할을 했군요. 그렇죠. 전 세계의 투지적 유동성, 그리고 새로운 형태의 해지 수요를 비트코인이 스펀지처럼 다 빨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와, 그렇군요. 즉 주식시장 밖의 자산들조차 지금 이 상황이 전통적인 경제 위기인지 아니면 새로운 화폐 가치 하락의 전조인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각기 다른 방향으로 발작을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죠. 한쪽에서는 AI라는 거대한 불도저가 이쑤시개 같은 지지대 위에서 무작정 앞으로 막 밀고 나가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원유와 중동이라는 시한폭탄이 째깍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 자산들은 각자 살 길을 찾아서 뿔뿔이 흩어지고 있고요. 정말 난장판이 하는 말이 어울리는 장세죠. 이 혼란스러운 링 위에 이번 주 드디어 이 모든 난장판을 정리해줄 거대한 심판관들이 등판합니다. 여러분, 바로 각국의 중앙은행들이죠. 네, 이번 주는 그야말로 거시경제의 슈퍼위크라고 부를 만합니다. 심판관들의 판정에 따라 시장이 크게 요동치겠네요. 맞습니다. 이 심판관들이 어떤 판정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지금 주식시장의 모순적인 낙관론이 계속 유지될지 아니면 차가운 현실의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 날지가 결정됩니다. 구체적인 일정을 좀 짚어주시죠. 당장 수요일 밤부터 다음 달 소비자 물가의 선행 지표 역할을 하는 미국의 2월 PPI, 즉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됩니다. 도매 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먼저 확인하는 아주 중요한 지표죠. 그리고 목요일은 대망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그러니까 FOMC의 성명서 발표랑 금리 결정이 있잖아요. 현재 브리핑 자료를 보면 3.75% 동결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은 동결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제가 약간 헷갈리는 게 있어요. 미국은 그렇다 쳐도 같은 날 바다 건넌 일본 BOJ의 금리 결정이 0.75%로 예측되고 있거든요. 일본이 금리를 올린다는 게 왜 그렇게 세계 경제에 큰 지진을 일으키는 건가요? 그건 아주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일본이 금리를 올린다는 건 단순히 이웃 나라의 이자율이 조금 변한다는 뜻이 아니거든요. 그럼 어떤 의미가 숨어 있는 거죠? 지난 수십 년간 일본은 전 세계에 공짜에 가까운 돈을 무한정 공급해온 거대한 저수지 역할을 했습니다. 이자율이 사실상 0이거나 마이너스였으니까요. 아, 이자가 없으니까 돈을 막 빌려다 쓴 거군요. 네, 글로벌 투자자들은 그 싼 이자로 엔화를 빌려서 미국의 지술주나 신흥국 자산에 투자하는 이른바 엔캐리 트레이드를 엄청나게 해왔습니다. 엔캐리 트레이드, 뉴스에서 정말 많이 듣던 용어네요. 그런데 BOJ가 금리를 0.75%로 올린다는 건 이 저주지의 수문을 닫고 그동안 전 세계로 풀려나갔던 막대한 자금들을 다시 일본 본토로 빨아들일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와, 그러니까 전 세계 자산 시장을 떠받치고 있던 가장 싸고 흔한 돈줄 하나가 완전히 말라버릴 수도 있다는 뜻이군요. 정확합니다. 글로벌 유동성 파이프의 큰 축 하나가 막히는 셈이죠. 그 파장을 벌써 눈치챈 건지 아시아 증시 반응이 심상치 않더라고요. 중앙은행 결정을 앞두고 일본 니케이 225랑 홍콩 항생지수가 나란히 마이너스 0.85%로 하락하면서 극도로 몸을 사리고 있습니다. 유동성 축소에 대한 공포가 선반영되고 있는 거죠. 반면에 지구 반대편 유럽은 또 다릅니다. 스토에스 50 지수는 플러스 0.62%로 오히려 상승했는데 그 이유가 방산주 강세랑 우크라이나 평화협상 기대 때문이라는 거예요. 참 지역마다 호재와 악재가 극명하게 갈리네요. 네, 글로벌 경제가 다 같이 하나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각국이 처한 지정학적 생존 게임이랑 통화 정책에 따라서 완전히 파편화돼서 제각각 놀고 있는 느낌입니다.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본다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이 역사상 가장 내비게이션을 믿기 힘든 아주 까다로운 시기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내비게이션이 고장난 셈이군요. 네, 특히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원화를 들고 투자해야 하는 한국 투자자들의 입장을 브리핑 자료가 아주 냉혹하게 짚어주고 있습니다. 환율 문제 때문인가요? 맞습니다. 현재 원달러 환율이 무려 1,445원입니다. 여기에 미국의 매파적 기조를 반영해서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는 4.228%까지 치솟았죠. 1,445원이요. 오, 환율이 이 정도면 서학개미들 입장에서는 달러로 환전해서 미국 주식을 사는 것 자체가 엄청난 리스크 아닙니까? 완전 폭탄을 안고 뛰어드는 거죠. 미국 주식에서 5% 수익을 낸다고 해도 환율이 원래대로 떨어져 버리면 환차손 때문에 오히려 손해를 보는 구조니까요. 바로 그 점입니다. 고환율의 벽에 부딪혀서 서학개미들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이 전개되고 있죠. 달러 자산의 매력도는 여전히 높지만 입장료가 너무 비싸진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혼락 속에서 우리는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브리핑의 핵심 관전 포인트에서 제시하는 전략에 아주 주의 깊게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지금은 맹목적으로 AI 랠리에 올라타면서 공격적인 레버리지를 쓸 때가 절대 아닙니다. 방어가 먼저라는 말씀이시군요. 네. 첫째, 1,445원이라는 비정상적인 환율과 중앙은행들의 통화정책 불확실성을 방어하기 위해 고배당주나 현금 흐름이 안정적인 방어형 ETF를 편입해서 포트폴리오의 하방 경직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떨어질 때 덜 떨어지게 쿠션을 만들어두라는 거네요. 그리고 둘째, 앞서 확인했듯이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로 인해 유가가 언제 배럴당 $100를 돌파하며 인플레이션을 다시 폭발시킬지 모릅니다. 따라서 원유 급등에 대비해 에너지 관련 자산이나 원자재를 포트폴리오에 해지, 즉 일종의 보험 성격으로 일정 부분 담아두는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지금 AI 혁명이라는 아주 매력적이고 엄청나게 빠른 마법 양탄자를 타고 날아가고 있습니다. 속도감은 최고죠. 하지만 그 양탄자 아래로는 1,445원의 환율, $100를 위협하는 유가, 그리고 수문을 닫으려는 중앙은행들이라는 거친 태풍이 막 몰아치고 있는 겁니다. 언제 추락할지 모르는 아슬아슬한 비행이네요. 네, 지금은 무작정 양탄자의 속도를 높일 때가 아니라 언제 불어닥칠지 모르는 난기류에 대비해서 튼튼한 안전벨트를 단단히 메고 낙하산을 점검해야 할 시점이라는 뜻입니다. 맞습니다. 자산을 얼마나 불리느냐보다 어떻게 지켜내느냐가 투자자의 생존을 가르는 분수령이 될 주관입니다. 자, 벌써 오늘 자료를 다 소화했네요. 오늘 우리가 깊숙이 파헤쳐본 2026년 3월 18일의 시장 브리핑은 우리에게 아주 선명하고도 두려운 모순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떤 모순인지 한 줄로 요약해 주신다면요? 엔비디아와 AI로 대변되는 무한한 기술적 낙관론, 그리고 원유와 중동, 고환율로 대변되는 물리적이고 지정학적인 한계, 이 둘 사이의 팽팽한 줄다리기죠. 완벽한 요약이네요. 그리고 이 혼란의 한가운데서 호루라기를 입에 물고 있는 각국 중앙은행들의 심판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데이터와 환상, 그리고 펀더멘털과 유동성 사이에서 시장이 아주 아슬아슬하게 외줄타기를 하고 있는 형국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헤어지기 전에 여러분이 스스로 곱씹어 볼 만한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방송 초반에 이야기했던 그 기사 관련인가요? 네, 맞습니다. SK하이닉스가 2030년 웨이퍼 부족과 자금 조달을 위해 미국 증시 상장을 검토한다는 그 서늘한 기사 말입니다. 여러분, 이걸 단순히 한 기업의 해외 진출로만 볼 문제가 아닙니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죠. 한번 상상해 보시죠. 만약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에 동맥을 쥐고 있는 핵심 반도체 기업들이나 메가테크 기업들이 좁은 자국의 거래소를 버리고 무한한 자본과 인프라가 블랙홀처럼 몰려있는 미국 시장으로 전부 짐을 싸서 떠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와, 생각만 해도 국내 시장엔 재앙이네요. 그렇죠. 지금으로부터 5년, 10년 뒤에도 과연 국가별 주식시장,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국장이라는 개념 자체가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매우 본질적인 의문입니다. 과거에는 한 국가의 경제 성장률과 그 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의 주가가 한 몸처럼 묶여서 움직였거든요. 국가의 성장이 곧 기업의 성장이었죠. 동기화가 되어 있었잖아요. 하지만 지금 우리는 거대 테크 기업들의 생태계가 국가의 물리적 국경을 완전히 초월해버리는 현상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국가 경제의 테두리와 메가테크 기업의 자본 테두리가 영원히 분리되어 버리는 아주 거대한 역사적 변곡점 말입니다. 바로 그겁니다. 투자자로서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내 자산이 묶여있는 곳은 성장이 둔화되는 물리적 국가입니까? 아니면 국경 없이 무한히 팽창하는
테크 생태계입니까? 자본의 대이동이 이미 시작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자본이 국경을 무시하고 오직 효율성만을 쫓아서 대이동하는 이 거대한 붕괴 현상이 여러분의 10년, 20년 장기 포트폴리오에 어떤 거대한 폭풍을 몰고 올지 이번 주에 한번 깊게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포트폴리오의 근간을 뒤흔들 만한 고민이 되겠네요. 네, 오늘 우리가 짚어본 이 팽팽한 줄다리기 위해서 여러분이 서 있는 포지션은 과연 안전한지 다시 한번 꼼꼼하게 점검해 보시길 바라면서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변동성에 잘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지식의 해상도를 한층 더 높여줄 다음 심층 탐구 시간에서 더욱 흥미로운 자료를 들고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